이게 어, 저희 AI 아티스트에서 지금 뭐 다른 인공지능보다도 지금 코드 스파클이라는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기에 그래서 지금 대세인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발전하기 위한 방송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방송을 시작한 거는 1956년도 흑백 TV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시겠지만 넷플릭스하고 유튜브가 대세이고 대부분 케이블 TV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연결해서 지금은 인터넷 IPTV라고 하죠. 인터넷 방송국에서 아마 대부분들이 넷플릭스를 연결해서 보실 거예요. 그다음에 유튜브도 연결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그냥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스마트폰만 가지고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스트리밍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 전에 케이블 TV 했었을 때는 아마 케이블 회사에서 일부분 방송을 받아갖고 봤었는데 지금은 잘 생각을 해보시면 구조를 대부분 다 인터넷에 연결을 해서 인터넷이 스마트폰으로 온다, 스마트폰이 인터넷을 연결해서 본다든가 아니면 TV 자체가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어서 그걸 통해서 스트리밍 방송들을 보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은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가 대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걸 통해서 정보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형태는 방송이라는 형태가 훨씬 많다는 거죠. 자,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그냥 진행을 할게요. 목소리가 잘 잘 들리죠? 들려요. 예,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방송이라는 형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방송 형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다음에 지금까지, 그 전부터 아마 아시겠지만, 방송이라는 형태는 하나의 그, 어떻게 보면, 컨텐츠 자체가 저장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도 계속 변화가 되어 왔고, 특히나 지금 와서는 뉴 미디어라고 얘기를 하는 미디어가 발전이 되면서 새로운 미디어라고 칭하긴 하지만 그런 뉴 미디어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특히 비디오 스트리밍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스트리밍 자체가 라이브하고 VOD로 구분이 되기는 하는데 그 라이브하고 VOD 자체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 인공지능 자체가 스트리밍에 도대체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도대체 스트리밍가 어디에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스트리밍 사이의 관계,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자, 그 이후에 도대체 미래에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어떻게 발전이 될 것이냐, 아니면 스트리밍이 도대체 방송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전체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혹시 이 텔레비전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옛날에 있었던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 처음에 있었던 TV가 여기에 칼라 TV였던가, 흑백이었던가? 여하튼, 그 앞에 문이 있었어요. 나무로 된 문이 있어가지고, 문을 열고, 그 양쪽으로 문을 열면 그 안에 이제 스크린이 있는 형태, 모니터가 있는 형태였고, 대부분 이렇게 이제 채널을 맞춰서 보는 형태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모니터 자체도 많이 변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스크린으로 보지는 않잖아요. CRT 모니터라고 그러는데 이거보다는 대부분 LED를 더 많이 사용을 하죠. 자, 그래서 방송 자체는 그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도나 음악, 강연, 연예 등을 내보내는 거. 그래서 널리 보고 듣게 하는 통신 기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지금은 이제 데이터 방송이나 멀티미디어 방송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위성 방송도 위성의 데이터를 올린 적도 있고 위성에서 데이터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만 그런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태의 방송만도 있어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컨텐츠만 보는 방송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라디오 방송은 1921년도 미국에서 첫 방송했었고, 우리나라는 26년도에 경성방송국이 출범했죠. 그 다음에 25년에는 런던에서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됐고, 우리나라에는 56년도에 첫 방송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방송이 제일 많이
사용이 되는 어디냐면 뉴스,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개도는 뉴스에 별로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오락 및 광고. 그래서 드라마가 또 유명하고, 그 다음에 돈을 제일 많이 벌어주는 게 뭐냐면 광고예요. 방송에 있어서는 미디어는 광고 없이 존재할 수 없고, 광고 없이 수익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필수적으로 광고가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인포 방송이라고 가끔 보시다 보면 중간중간에 IPTV든 드라마 보는 중간에 나오는 광고들이 있는데 그거는 시간당 한 분당 한 2천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채널 자체를 산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 드라마를 넣기도 하지만 드라마 사이에 광고로 수익을 많이 가져온답니다. 자, 광고를 더 많이 보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좋은 드라마를 사오기도 하죠. 그래서 브로드캐스트를 이제 어떻게 보면 방송이라는 거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 어원 자체는 브로드하고 캐스트가 돼 있어서 넓은 곳에 던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은 좀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대중 자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보면 시청률도 알 수가 있으면서 타겟 고객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는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어떻게 보든 간에 여튼간에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누군가가 메시지를 받으면 돼요. 그래서 방송 자체의 그전의 어원은 넓은 곳에 그냥 캐스트 던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28년도에 우리나라가 방송이라고 있긴 했는데 그때는 뜻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그때는 방면이나 석방이라는 단어로 뜻을 가지고 방송이라는 의미를 사용을 하기도 했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예전의 방송의 형태는 시간적인 제약을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이고 기록성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바뀌기 시작을 했냐면 혹시 비디오 테이프가 나오면서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녹화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녹화를 한 다음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볼 수 있는 특성을 가지게 된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떤 형태로 발전이 되냐면 VOD 형태로 발전이 되는데 자, 코드 스파클처럼 아니면 넷플릭스처럼 아니면 유튜브처럼 뭔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볼 수 있는 형태의 디지털 기술로 전이가 돼서 그래서 VOD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면 사용자가 원할 때 어떠한 곳에 있든지 아니면 어느 시간대든지 예전에는 방송 편성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가지 않으면 절대 볼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편성표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돈을 내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때 그런 드라마를 시간대에 상관없이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그 출발점은 사실은 언제부터냐면 비디오 테이프가 나오면서부터 그런 형태가 되기는 했는데 아시겠지만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비디오를 빌려주는 그런 서비스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비디오 대신에 아예 디지털 서버를 갖고 있고 거기에 드라마나 영화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자들은 그냥 인터넷에 접속이 되면 거기에 있는 서버에 있는 영상들을 언제든지 갖고 올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형태 자체가, 방송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방송 자체가 좋은 거는 일반적으로 구어체 언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교육 정도가 낮은 사람들도 접촉이 가능한 거고 영상 매체를 통해서 훨씬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가 있게 됐는데 자, 이게 결정적으로 언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그거는 독일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구도가 바뀌게 됐고 히틀러도 자기가 전쟁에 진 이유는 이 방송 때문이라는 거를 그때 이제 실토를 하게 된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 구어체 언어를 사용을 하면서 교육 정도가 낮은 사람들한테도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지식 정도가 별로 많지 않은 사람들도 교육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방송을 통해서. 그래서 전쟁의 구도 자체를 바꾼 거죠. 이거는 히틀러 자체는 처음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나중에 전쟁이 질 때쯤 돼서 그때 당시에 왜 우리가 방송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일반 국민들을 계도하지 못했을까? 일반 국민들을 전쟁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게 됐구나라는 부분들을 실토를 하게 되죠.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무기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사람들의 정신을 바꾸거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송의 형태가
또 다른 권력으로서 탄생이 되고 전쟁의 구도를 바꿀 수 있었던 거는 그때 이제 2차 대전, 2차 대전이 동안 1차 대전, 하여튼 히틀러가 점령을 했었을 때 그런 정도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보이는 이런 북이라든가 밖으로 보이는 형태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방송이 된 거고 방송이란 게 권력이었기 때문에 그 구도가 바뀌면서도 한국에서도 그랬지만 신문사가 방송국을 가지면 안 된다. 제 여기 사무실에서 바로 맞은편에 이제 JTBC가 있는데 JTBC 허가 내줄 때 그랬었죠. 왜 신문사가 방송까지 갖고 가느냐. 그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건 왜 그러냐? 일반 시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것만 제대로 갖고 있으면 사실은 일반적인 권력을 통제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방송 자체는 권력인 거고 권력을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세상을 바꿀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시점은 언제였느냐? 히틀러 때.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단순히 연애와 오락기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방송 자체는 권력입니다. 1925년도에 이제 텔레비전이 처음에 시작되었고 독일에서는 1935년, 그다음에 영국에서는 1936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영국은 이때 당시에 방송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전쟁이 특히 일어났었을 때. 근데 독일에서는 이 부분을 별로 활용을 안 했죠. 시작은 먼저 했는데 그러면서 전쟁에 지게 된 계기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956년도에 처음에 방송이 시작이 된 거고 우리는 결정적으로 권력자들이 방송을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뉴스를 통해서 자 그랬는데 이제 이후에 어느 때에 굉장히 큰 영향들을 미치게 됐냐면 교육방송이 생기면서 또 다른 형태의 방송이 일반인들 아니면 학생들에게 미칠 수 있는 굉장히 큰 영향을 가지게 된 특정적인 방송이 활동을 하기 시작이 된 거고 아직까지도 교육방송은 굳건 하잖아요. 그래서 해외로 나가는 방송, 아리랑 TV도 그러면 우리가 국내에 있는 것들을 해외에 송출할 수 있는 아니면 해외에 있는 사람, 대한민국 사람들도 방송을 볼 수 있도록 어떻게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해서 탄생한 게 아리랑 TV인데 아리랑 TV도 다른 방송들은 없어질 수는 있겠지만 교육방송하고 아리랑 TV는 굉장히 오랫동안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처음에 방송이 나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그랬어요. 활동 사진에 라디오가 붙었다 이래갖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나오고 사람들도 움직이니까 그 안에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활동 사진에 라디오가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깜짝 놀랐었죠. 그러면서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가. 박사님 소리 안 들려요. 얘는 소리가 왜 안 들리죠? 어디서 설정을 가나요, 혹시? 그래서 채팅이 들어온 게 있었네. 이거 화면 혹시 어떻게 공유하실 때 소리까지 하셔야 돼요. 화면 공유할 때 소리 화면 공유. 공유할 때 하단에 보면 소리 공유 체크 있어요. 자, 이제 들리나요? 네네. 그렇군요. 예, 하여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가지고 최초의 방송이 70피트의 시작이 안테나가 됐습니다. 옥상 높이 솟아있는 RCA 도쿄는 텔레비전 칼라 텔레비를 처음에 보여줬을 때 이제 그 스토리가 있는데 도쿄 올림픽 때문에 채널을 맞아 칼라 텔레비를 방송을 내보내기 위해서富士산 꼭대기에 안테나를 설치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의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일본 사람들한테는 회자가 되고 그 안테나를 설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이 처음에 탄생했었을 때는 어떤 특별한 계기 때문에 이제 활동을 하게 된 거고 우리나라로서는 권력자들이 자기 메시지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방송 형태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겠죠. 아까도 그랬듯이 브로드캐스트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매체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라디오가 있었고, TV 방송국, TV가 있었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선 최초에 뭘 했었느냐? 말 그대로 사람이 뛰어다녔어요. 자, 예전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 사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라디오 방송도 있었고, 조그만 소형 TV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세요?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있지만, 지금 와서 www. 그다음에 인터넷이 발생이 되면서, 인터넷망과 접속할 수 있는 수많은 매체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가면 나중에 조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술적인 발전이 천천히 더뎠어요. 그런데 자, 인터넷이라는 웹이라는 게 생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하게 된 거고, 그리고 자기의 메시지를 문자, 사진, 영상으로 보낼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이후에는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시겠죠? 넷플릭스, 그다음에 유튜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조 단위를 넘어서 뭐 수십조 원을 벌어들이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겐 소식을 전달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서 소식을 받고 싶어요. 그런 게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이 있었죠. 그 다음에 SNS,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그 정점에는 뭐가 있느냐? 방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방송이 있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방송보다는. 그래서 지금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장 큰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광고가 나가는 회사들, 광고를 내보내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예전에는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책도 있었고, 신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텔레비전 수신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가 이때는 HD TV, HSD, PC, 뭐 DVD, 뭐 그다음에 DVR, 뭐 MP3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IPTV까지 순식간에 엄청나게 많은 매체들이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문자에서부터 점점 오시면 사진으로 되고 영상으로 되고 그 영상 서비스, 영상이 저장돼 있는 서버들이 인터넷망과 연결되면서 PC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흘러들어가고 지금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전체 데이터 중에서 80% 이상은 뭐냐? 다 영상입니다. 사람들은 80% 이상 인터넷을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사진도 보고 글자도 보고 그렇겠죠. 근데 그것 중에서 가장 데이터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게 뭐냐면 다 영상이에요.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몇 년 전에 저희가 처음에 한 5년 정도, 한 10년 정도 했었네요. 그때 당시에 이제 서비스를 조금 더 개발을 막 하고 있었을 때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이 어, 데이터 때문에 영상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너무 많이 소모가 되니까 돈 너무 많이 나간다. 그래서 영상은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3년 전부터 거의 한 4년 전부터인가 무제한 데이터를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고 또 그러면서 또 뭐가 생겼냐? 와이파이망이 엄청나게 많이 깔리게 됐어요. 그래서 데이터 속도가 느려요. 데이터를 너무 많이 소모를 해요. 이런 부분들은 웬만하면 쏙 들어간 거고 그 이후에 이 인터넷망을 사용을 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건 뭐냐? 다 영상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내보내는 그런 인터넷 방송들이 돈을 끌어당기기 시작을 해요. 한 4, 5년 전부터 넷플릭스가 생기고 유튜브가 한 2000년도 초반에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후에 지금 와서는 상상도 못할 돈들을 끌어들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비둘기도 사용을 했었고 사람들이 마라톤 대회에 뛰어다니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텔레비, 전화기, 뭐 방송 이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은 대부분 다 SNS를 통해서 하고 그 중에서도 페이스북 다 영상 들어갑니다. 트위터 뭐 문자로 주고받기는 하지만 사실은 통해서 들어가면 대부분들이 다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블로깅, 블로그도 보면 영상들이 많이 들어가죠. 자, 그런데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사진보다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게 45배 정도 정보 흡수 능력이 빠릅니다. 정보를 더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진보다는 지금은 대부분 다 영상을 통해서 빠른, 요새는 숏폼도 있죠.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서부터 2000년도 초반부터 여기 유튜브가 2005년도에 생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도 비디오 서비스를 하다가 디지털로 바뀌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 모든 것들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다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영상 서비스 없이 새로운 미디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뉴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다 영상 서비스를 가지고 갑니다. 자, 그래서 뉴 미디어는 컴퓨터하고 통신기술하고 스마트 모바일 기기, 그 다음에 인터넷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어 있죠. 특히나 통신기술 중에 인터넷망은 다른 스마트 모바일 기기, PC도 되고 노트북도 되고 특히나 요새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개인 스마트 기기들이 보급되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인터넷망을 통해서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양방향 케이블 TV 이제는 없습니다. 거의 케이블 TV 안 봅니다. 뭘로 봐요? IPTV. IPTV는 뭐예요? 인터넷망을 기본적으로 통해서 그다음에 집에 셋탑박스가 하나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 같은 경우 코드스파크 같은 경우는 애플리케이션이 다 내부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죠. 넷플릭스도 애플리케이션이 있죠. 그다음에 유튜브도 애플리케이션 있죠. 그게 어떤 의미냐면 어떻게 보면 IPTV의 셋탑박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오면 인터넷망을 통해서 오면 그 스마트폰 자체 화면에 아니면 애플리케이션 자체에서 컨텐츠를 골라줘요.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스크린을 통해서 보내주는데 여하튼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 점점 더 발전이 되면서 그러면서 아까 스트리밍이죠. 영상을 다운로드해서 그 전에 본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은 다운로드해서 보지 않습니다. 왜요?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 그리고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비용들이나 전체적으로 그 사용료가 많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콘텐츠를 창작을 하고 공부하고 유통하고 소비로 이어지는 과정 자체가 유튜브를 통해서 민주화를 이루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를 하면 그전에는 TV 방송이나 라디오 방송은 권력자들만 내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콘텐츠도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것들만 내려보낼 수 있었죠. 예전 같으면 보실래요? 특히나 무슨 뭐 음악 자체를 내보내면 안 된다든가 음악 자체를 방송을 통해서 나가면 금지곡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와서는 자기가 원하는 콘텐츠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고 거꾸로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통제하거나 통제하는 것들이 최소한으로 시스템이 통제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자유롭게 유통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뉴 미디어하고 전통적인 매체의 차이에서는 컨텐츠 자체를 내가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빠른 통신망을 통해서 대량의 컨텐츠를 유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TV 방송국만 해도 IPTV도 일부분이 그렇지만 TV 채널 자체에 국가에다가 돈을 내고 그 채널을 사오면 거기다 내가 컨텐츠를 얻는 형태의 사업자들이 많았는데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는 거꾸로 이제 자기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는 환경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새로운 미디어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메일을 통해서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내가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는 컨텐츠들을 내보낼 수 있는 망 자체가 생긴 거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거하고는 완전하게 다른 건 뭐냐면 이건 거의 일방향이에요. 그리고 한번 내보내고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뉴 미디어 같은 경우는 블로그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죠. 소셜 네트워크 잘못되어 있으면 내가 또 다른 내용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딱딱한 형태 내려보내면 더 이상 바꿀 수가 없었는데 새로운 미디어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새롭게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형태가 된 거죠. Is what makes us human. It's in our DNA. We work, we play, we learn together, but we can't always be together. We're separated by distance and circumstances, so connections are hard. But there's something that can bridge the distance and keep us connected: video. Video brings us together like nothing else can. It's powerful, emotional, and uniquely impactful. Video connects us when we need it the most. 비디오는 세상 사람들이 언제든지 원할 때 그러한 정보들을 얻기도 하고 사람들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이거 같은 줌도 마찬가지죠. 그런 형태의 새로운 패턴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까 비디오를 다운로드 받아갖고 사용하던 때가 있었고 비디오를 녹화해서 테이프에 넣어서 아니면 DVD나 아니면
CD에 구워서 그래서 내가 영상 자체를 갖고 있는 때가 있었어요. 내가 다시 반복을 해서 보려고 하면. 자, 그런데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망을 사용하는데 너무 싸졌다 그랬죠. 굉장히 싸졌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컨텐츠 자체는 예를 들어서 드라마 보면 드라마 자체를 네가 갖고 있지 마라. 아니, 뭐하러 내가 갖고 있냐. 예전에 다운받아 갖고 그 핸드폰에 다운받아서 쓸 때는 스마트폰 용량 자체가 점점 줄어서 어떨 때는 해놓고 난 다음에 지우고 다시 지우고 했었는데 지금 차라리 그냥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드라마 같은 걸 갖고 있고 내가 필요할 때만 돈 조금 내고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시대로 바뀌었죠. 자,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거는 인터넷망이 발전이 됐고 그다음에 서버 자체도 굉장히 안정적이 됐고 그리고 인터넷망을 사용해서 영상을 봤었을 때 단가도 굉장히 저렴하게 됐고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누군가는 그냥 영상을 갖고 있고 내가 DVD처럼 예전에 아니면 그 비디오 테이프처럼 빌려서 보는 게 아니고 갖고 와서 내가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차라리 넌 다 갖고 있어. 난 내가 필요할 때 접속해서 그걸 보기만 할게. 그럴 때 나는 돈을 낼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소유에서 접속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제가 다른 회사들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젊은 사람들은 가능하면 정기 구독 서비스를 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해요. 차라리 그거를 내가 가져가서 뭐 500ml면 500ml짜리를 집에다 놓고 조금씩 쓰는 거 그거 언제 다 쓰겠어요. 그러다 잘못하면 쓰레기만 생기는데 차라리 그냥 내가 필요한 거 조금씩만 소비를 하면 되잖아요. 조금 더 비싸다고 하더라도.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상품에 있어서는 편의점들이 점점 늘어났잖아요. 큰 거 사다가 먹는다기보다는 두부 같은 경우도 그냥 조그만 거 사다 먹으면 돼요. 내가 필요할 때.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진화한 건 뭐냐? 자, 내 생필품 같은 거 내가 필요한 것들은 그거 나가서 사는 것도 귀찮아. 선택하는 것도 힘들어. 그냥 차라리 내가 필요한 거 그냥 1년씩 계산해 놓으면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 꼬박꼬박 나한테 갖다 주면 되잖아. 영상처럼. DVD를 구매하는 게 아니고 그냥 스트리밍 하면서 내가 돈을 내면 되잖아. 그게 넷플릭스죠.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의 삶도 젊은 사람들은 소유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아까 제가 인사동에서 작가들하고 한참 얘기를 했었는데 작가들도 차라리 작품 자체도 정기 서비스를 하고 싶은 거예요. 원본은 하나를 내가 갖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즐길 때 그럴 때 나에게 맞는 컨텐츠, 그림의 내용이라든가 그림 자체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정기 서비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를 해서 아이들 교육 쪽에서는 정기 서비스를 그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비스도 있고. 자, 그래서 방송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캠코더를 찍고 인코딩 서비스를 한 다음에 스트리밍 서비스에다 넣어놓기만 하면 지금은 컴퓨터나 핸드폰, 예전에 PDA 핸드폰 있었죠. 그걸 통해서 언제든지 접속해서 내가 영상을 가져올 수 있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는 아까도 그랬듯이 이 망 자체가 접속할 수 있는 망 자체가 인터넷이 생기면서 인터넷 자체에 속도가 너무 빨리 올라가고 지금은 5G까지 얘기를 하지만 속도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인터넷 서버에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도 굉장히 싸지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영상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전혀 단가가 어렵지는 않죠. 그러나 지금 왜 많은 회사들이 아직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특히나 영상을 마음대로 못하느냐?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 이 서버를 영상을 계속 내보내려면 서버 자체의 단가는 조금씩 싸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게 발생이 되냐면 이 영상 서버를 보유하면서 남의 걸 빌려 쓴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인터넷망하고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쪽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아무리 쪼개갖고 각각 내보내준다고 하더라도 인터넷망 사용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큰 걸 갖고 있어야 돼요. 아니, KT나 SK 등 통신망을 갖고 있는 회사들 있죠. 그 회사들하고 계약을 엄청나게 비싸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단지 서버만 큰 거를 갖고 있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인터넷망을 내려보내는 사람도,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큰 거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각각 수도 파이프를 굉장히 큰 거를 연결해야 각각 집에서 다른 수도 파이프 조금씩 덜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알고 보면
서버를 운영하는 쪽에서 서버 자체도 커야 되고 또 인터넷망 자체를 계약을 할 때 굉장히 큰 걸 계약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수도 요금이나 전기 요금처럼 기본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큰 거를 계약을 하게 되면 큰 서비스를 준비를 해야 되면 인터넷망을 공급하는 통신사하고 큰 계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단가가 애초부터 단가라기보다는 매월 나가는 통신망의 요금이 굉장히 비싸죠. 자, 그래서 요새 나오는 게 뭐냐? 넷플릭스 너네는 유튜브나 너네는 굉장히 많은 통신망을 사용을 하잖아. 왜 그런데 한국에서 다른 너네가 너무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를 하면 다른 데이터를 내보내는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망 사용료 좀 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국회까지 올라가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서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서버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이 돼 있는데 지금은 이 서비스를 전송을 하기 위한 통신망 자체의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고 굉장히 많이 제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료 자체가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굉장히 차원이 다른 서비스를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비디오 스트리밍 자체는 가상 증강 현실에 속해 있어요.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보면 데이터 영상을 보면서 자기가 드라마 속에 빠지거나 자기 혼자 그렇게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그래서 영상이라는 게 공학에 있어서 보면 시청각이라는 게 굉장히 두뇌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드라마 자체, 반대편에 있는 드라마를 보면서 또 다른 곳에 있는 드라마를 보면서 자기 생각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상 증강 현실에 속한다라고 그냥 카테고리를 그렇게 정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주문형이나 라이브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릴 텐데 주문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비디오를 볼 수 있는 거. 그건 넷플릭스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또 라이브 같은 건 뭐냐? 지금 줌처럼 내가 원하는 때 잠깐 접속을 해서 쓰긴 하겠지만 영상 자체가 계속 남아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넣어놓든가 다른 곳에 넣어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줌은 줌 상태로 잠깐 서비스를 제공하고 끝나면 그냥 끝나는 형태예요. 그래서 결국엔 데이터는 또 다른 곳에 저장이 돼 있어야 된다. 또 다른 곳에 저장이 돼 있고 내가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는 건 VOD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스트리밍 자체가 기술적인 특히나 그 어떤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사용을 하는 그런 용어가 돼 있긴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삶 자체도 사람들이 스트리밍해서 쓴다고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내가 모든 걸 갖고 있다기보단 그냥 조금씩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형태로 계속 발전이 된다는 거죠. 삶 자체는 소유하지 않고 심플해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은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시간에 어느 장소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패션도 스트리밍으로 갈 거고 액세서리도 스트리밍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명품도 일부분에 있어서 스트리밍으로 갑니다. 명품 대여 서비스를 스트리밍 해주는 곳도 있어요. 자, 그래서 다운로드하고 스트리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념을 이해해야 되니까 욕조에서 목욕을 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 동안 물을 받아놓는 거 그건 다운로드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스트리밍은 뭐냐? 그냥 샤워부스에서 샤워기를 트는 순간 물이 나오죠. 그리고 내가 부위별로 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스트리밍은 큰 데이터 용량의 데이터를 서로 쪼개갖고 그냥 순차적으로 내보내주면 돼요. 내가 그냥 샤워기 물이 필요할 때, 샤워가 필요할 때 샤워기를 트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는 뭐예요? 욕조에다가 일단 물을 다 받아놔야 돼요. 그 다음에 전체 목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지금 시대에는 거의 다운로드는 사용하지 않아요. 대부분들이 다 스트리밍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VOD는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VOD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커요. 줌의 매출하고 지금 넷플릭스하고 유튜브하고 비교를 하면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결국에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때 어느 시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거를 보고 모든 걸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고 싶으면
VOD 서비스를 분명히 이용을 합니다. 당연히 코드스파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적어놓은 코드스파클도 당연히 VOD죠. 어딘가의 공간에 서버에 영상이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우지는 않잖아요. 언제든지 접속해서 볼 수가 있고 전 세계 어디든 가서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VOD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VOD 서비스가 좋은 건 뭐냐면 컨텐츠를 내려보기 전에 편집이나 제작을 조금 더 세련되게 할 수 있어요. 편집 자체를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다양한 효과들을 통해서 드라마처럼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보낼 수가 있고 라이브 같은 경우는 사전에 그렇게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라이브 자체가 약간의 실수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생방송 자체가 그렇잖아요. 준비하는데 아무리 준비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생방송은 실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IPTV하고 OTT가 있는데 이런 용어들은 조금 아실 필요도 있어요. IPTV는 뭐냐면 지금 넷플릭스 같은 거 집에서 보시면 대부분 그 전에 케이블 TV 썼는데 지금은 그렇게 않죠. 아니고 셋톱박스에다가 인터넷이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셋톱박스를 통해서 모니터인 TV로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와이파이 끊을게요라고 얘기를 하고 와이파이만 끊으면 되는데 인터넷망 전체를 끊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와이파이는 인터넷망에 들어온 다음에 조그만 와이파이 기기를 통해서 집안의 무선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지 인터넷 자체는 어쨌거나 집으로 들어오는 유선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선망이 어디 연결이 되어 있냐? 셋톱박스를 통해서 TV로 연결이 되어 있고 유선망을 통해서 와이파이 기기를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와이파이 인터넷망을 접속할 수 있도록 무선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오버 더 탑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보면 IPTV가 일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인터넷망을 통해서 다양하게 TV나 PC나 모바일이나 TV 쪽에 연결이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IPTV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예전에는 IPTV 같은 경우는 국내잖아요. 그렇죠? OTT는 어때요? 넷플릭스 전 세계 어디든 깔 수 있죠. 그래서 OTT 자체는 IPTV를 갖고 있지만 굉장히 큰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모바일하고 PC가 있고 스마트폰, 스마트 TV가 있고 셋톱박스, 게임 콘솔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얘는 무선으로도 연결을 할 수 있고 유선으로도 연결할 수 있는데 모바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무선으로 하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꼭 유선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커넥티드 TV라고 불려요. 근데 OTT 디바이스는 인터넷망이 유선으로 연결이 됐든 무선으로 연결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OTT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보면 죄송합니다. VOD 자체가 있는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볼까요? 몇 가지만 보면 유튜브 광고 기반의 VOD 서비스.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유튜브의 컨텐츠를 볼 수는 있는데 반복해서 볼 수는 있는데 거기엔 기본적으로 광고가 깔려요. 자, 그 다음에 넷플릭스 같은 거 있죠? 서브스크립션 VOD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구독 서비스 있죠? 구독 서비스를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인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특정한 것에서 어떤 특정한 서비스를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내고 보는 거. 그래서 subscription VOD. 나머지 TVOD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각각의 컨텐츠를 딱 필요할 때만 돈을 주고 쓰는 거. 예를 들어서 subscription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내가 전체 드라마를 다 볼 수는 있어요. 근데 한 달에 얼마 내래요. 이런 거. 그 다음에 트랜잭션은 뭐냐면 내가 딱 필요할 때 드라마 하나만 볼 거야. 그러니까 100원만 낼래. 그거는 100원만 내고 끝나는 거. 이거는 계속해서 보려고는 하는데 어떤 걸 볼지 모르지만 통으로 쳐서 한 달에 얼마. 그 다음에 AVOD 같은 경우 뭐냐요? 콘텐츠를 보긴 하는데 광고를 봐야 돼. 그런데 그중에 일부분 요새 뜨고 있는 게 Free Ad Supported Streaming TV라고 미국에서 특히 많이 쓰이는데 콘텐츠를 보기는 하는데요. 근데 광고가 중간중간에 들어가는데 그런 게 광고가 컨텐츠처럼 어떻게 보면 편성표처럼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약간 좀 웃긴 형태이긴 하죠. 유튜브 같은 경우 내가 접속을 해서 볼 때 광고가 중간중간에 나오잖아요. 어떤 컨텐츠를 보든 얘는 어떻게 보면 TV하고 광고하고 결합되어 있지만 디지털 형태라. 결국에는 컨텐츠를 계속해서 볼 수는 있지만 중간중간에 광고가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보면 TV 같은 형태를 띄어요. 옛날에 TV처럼. 그래서 편성표대로 나옵니다.
자, 라이브는 간단하게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라이브 자체, 줌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는 건 맞아요. 스트리밍을 사용을 하니까. 그런데 얘는 저장을 해두진 않아요. 그건 저장을 해두는 건 다른 거를 사용을 해야 돼요. 결국엔 라이브는 끝나고 나면 거기서 끝입니다. 그런데 라이브를 왜 사용을 하냐면 지금처럼 굳이 저장해 둘 필요는 없지만 회의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될 때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라이브와 VOD의 차이에 있어서 가장 큰 거를 보면 마켓 자체는 VOD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다. 라이브는 뭐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아까 베스트 요새 새로 뜨는 게 뭐냐면 TV 방송처럼 어떻게 보면 쭉 그냥 편성표대로 나오긴 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광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드라마를 본다고 하더라도 광고 자체를 보고 드라마를 보기 때문에 딱히 돈을 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 디지털이 아니고 방송을 통해서 보거나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베스트에 가입을 하게 되면 광고를 필수적으로 보기는 하죠. 그리고 드라마를 맘대로 드라마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광고비 자체는 어디서 내냐? 광고주들이 다 내줍니다. 그래서 유튜브하고는 약간 다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켓을 보면 뭐 더 이상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스트리밍 서비스가 영상 소비의 99% 거의 100% 다죠. 케이블 잘 안 봅니다. 그다음에 일반 방송 거의 안 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다 뭐냐? 스트리밍 서비스로 봐요. 라이브가 됐든 VOD가 됐든. 자, OTT 수익 뭐 더 이상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2027년에는 한 476조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형태의 OTT 서비스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결국에 스트리밍 기반으로. 그런데 뭐 더 이상 뭐 콘텐츠를 소비할 때는 사진 그런 거 없습니다. 텍스트 일부분 남아 있긴 해요. 대부분 돈을 어디서 버느냐? OTT로 영상에서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광고 수익률도 1인당 평균 한 10만 원 정도가 벌써 돌파하기 시작을 했어요. 계속 써요. 사람들은 콘텐츠를 소비를 하기 위해서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광고비 계속 내요. 아니 광고주 자체가 영상에 들어가는 광고만 집행을 하려고 하지 뭐 사진 뭐 글쎄요. 아직도 뭐 요새 보나 인스타그램에 보긴 하지만 인스타그램 영상 들어가 있죠. 다 영상으로 소비를 하죠. 그리고 그중에서 OTT를 본다고 하면 스트리밍 중에서 가장 큰 돈을 벌어들이는 거 당연히 미디어하고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 다음에 은행하고 금융 서비스 보험에도 스트리밍 서비스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이거 굉장히 특별한 서비스가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 회사 같은 경우는 뭘 하냐면 피트니스 운동을 하는 러닝머신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트레드밀이 있는데 거기서 뛰어다니는데 혼자 뛰기 지겹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모니터가 있는데 모니터에서는 뭐냐? 친구랑 같이 뛰거나 산에 가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뛰어가면 내가 산속에서 하거나 친구랑 같이 뛰는 모습을 연출하거나 아니면 트레이너 선생님이 나와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따라서 운동을 해요. 자, 그래서 이 헬스케어 자체, 그러니까 트레드밀에 모니터가 들어가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급격하게 커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특히나 코로나 때 사람들이 밖으로 못 나오니까 이 안에서 컨텐츠 자체를 소비를 하면서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는 게 아니고 코칭 서비스를 받으면서 그거를 따라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가는 이런 서비스가 굉장히 커졌고 2025년도에는 뭐 28억 정도 그 정도 그러니까 2조 한 8천억 정도 이게 그렇게 클지는 사실 몰랐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급격하게 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당연히 코로나 때 집 밖을 못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가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미디어하고 그다음에 요새 헬스케어 그다음에 뭐예요? 아카데미. 우리가 얘기를 하는 인강이 들어가 있는 서비스. 그래서 알고 보면 인강 자체를 소규모 회사에서도 다 하고 싶은데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못하죠. 우리도 그래서 코드스파클의 일부분은 엔터테인먼트 이외에 아카데미 쪽으로 돌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진출을 할 거고. 그다음에 국내 방송 산업은 사실은 알고 보면 뭐 커지긴 하지만 우리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별도로 갖고 있는 곳이 별로 많지 않은 게 아니고 거의 없다 보니까 왓챠 요번에 망했죠. 그래서 아마 국내 회사들만 가지고 국내 서비스만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걸요.
자, 그 다음에 모바일 기반 동영상 시청. 말 그대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PC로도 보기도 하고 노트북으로 보기도 했는데 지금은 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동하는 그 순간에 본인 고정된 장소가 아니고 이동하는 그 순간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스트리밍으로 보고 싶은 거고 그중에서 대세는 영상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보면 스마트폰하고 태블릿하고 PC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TV 집에서 사용을 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OTT 서비스가 대세입니다. 지상파하고 위성방송, 케이블 더 이상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죠. 미국 같은 경우는 케이블을 그전에 걸 사용을 하니까 해요. 근데 대부분들이 우리나라는 IPTV하고 OTT 이게 다입니다. 자, 넷플릭스를 보면 거의 12조 6,500억이 넘어가기 시작을 했죠. 자, 왜 그러냐? 뭐 더 이상 사람들이 집에서 DVD를 보거나 VD를 보는 사람들은 없어요. 자, 넷플릭스 자체 한번 보실까요? 2014년도에 5조 정도 됐었죠. 2017년도에 거의 더블이죠. 거의 3년 사이에 한 12조, 그러니까 더블 이상이 됐죠. 그다음에 가입자 수가 1억 2,500만 명이에요. 설립일자는 97년도인데 이때는 뭘 했었냐면 비디오 테이프 대여 서비스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디지털로 돌아서면서 디지털 서비스를 하면서 넷플릭스를 이겨낼 수 있는 회사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디즈니도 그렇고 요새 스트리밍 서비스, 그것도 VOD 스트리밍 서비스를 내보내는 회사들은 미국의 미디어 회사들은 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넷플릭스는 이기지를 못하죠. 자, 다시 보시면 넷플릭스가 3년 사이에 5조 원에서 거의 12조 원의 매출로 껑충껑충 뛰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를 볼까요? 유튜브도 50억 4천만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5조 원 정도 되려는 광고 수익으로만. 자, 그 다음에 유튜브 자체가 프리미엄 서비스, 정기 구독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건 별도로 했었을 때. 결국에는 알고 보면 유튜브 자체도 수조 원이 아니고 수십조 원 단위로 넘어가기 시작을 했죠. 요새 특징들이 있어요. 예전에 몇천억 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큰 회사였었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도 2000년대 한 2010년도 2010년도 후반까지가 중반까지도 몇천억 그러면 굉장히 큰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몇 조가 기본이에요. 시면 되게 웃긴데 순식간에 조 단위가 넘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10년도 안 됐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CEO들은 자기 돈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죠. 워낙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그 단위가 천억 단위가 아니고 그냥 조 단위예요. 조 단위가 넘어가면서부터 CEO들은 돈이 얼마인지 몇천억 단위 때도 그러지만 잘 모릅니다. 자, 광고 시장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다가 그다음에 뉴 미디어니까 대부분들이 광고 시장은 당연히 내가 광고를 낸다고 하더라도 스트리밍 서비스에 내보내고 싶겠죠. 그래서 5개 프로모션 뭐 이런 것들 요새는 거의 뭐 쓰기는 하죠. 그런데 별로 인기 없어요. 누가 지나가는 버스에 광고 보나요? 넷플릭스나 아니면 넷플릭스에 광고 안 하요. 유튜브 자체에 있는 광고를 보는 게 더 편해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요새 어떤 거를 보시면 아냐면 신호등이 있죠. 신호등이 예전에는 그냥 신호등만 있었잖아요. 근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도 요새 새로 나오는 신호등 있죠. 뭐예요? 바닥에 보면 하도 사람들이 스마트폰 보고 있으니까 바닥에 깜빡깜빡하고 신호등 넣어놓은 거 있어요. 결국에는 그게 트렌드예요. 사람들의 생활을 바꾸기는 힘들어요. 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었을 때 그냥 그 방향에 가는 서비스를 맞춰서 새로운 거를 개발하는 게 훨씬 낫지. 그 방향과 거꾸로 가는 서비스를 개발하면 무조건 망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5개 광고라든가 프로모션, 기존에 있었던 버스 광고, 지하철 광고 이런 거 잘 안 하죠. 지금은 대부분들이 뉴 미디어, 그중에서도 영상이 대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진행을 하고 매출 자체는 광고 매출은 당연히 그쪽으로만 집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패스트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저희도 코드스파크에 대해서 일부분을 준비를 하는 것도 있고 진행을 하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광고 자체를 그냥 보면 드라마도 그렇고 그거 다 공짜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드라마를 딱히 보거나 영화를 딱히 보지는 않죠.
누군가가 정치적인 메시지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신상품에 대한 영상을 올려놓거나 아니면 조금 더 재밌는 코미디 같은 거, 짧은 것들을 올려놓으면 그걸 봤다는데 대신 중간중간에 광고를 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얘는 넷플릭스 같은 드라마를 TV처럼 그냥 쭉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간에 광고가 들어가는데 그 광고 자체의 광고주들이 이 드라마에 대해서 보는 것에 대해서 돈을 이미 다 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짧은 컨텐츠라든가 뭔가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영상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좀 특이한 영상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미국의 특성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하루 종일 텔레비가 나와도 예를 들어서 IPTV를 본다고 넷플릭스를 본다고 치자고요. 그럼 내가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IPTV를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드라마를 보는데 돈 안 내도 돼요. 언제요? 누가 내요? 광고주들이 돈을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새로운 어떤 그 좀 긴 컨텐츠 아니면 뭐랄까요? 클래식 음악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내가 돈을 안 내요. 그냥 광고주들이 중간에 생기는 광고들에 대해서 돈을 이미 다 내준 거예요. 대신 중간에 광고들을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케이블 IPTV에서 하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런 광고들을 대신 이제 광고주들이 내주니까 지금은 알고 보면 자, IPTV를 사용을 한다고 해도 내가 통신료를 내야 되죠. 그다음에 드라마를 본다고 하면 그 드라마에 대해서 돈을 주고 사는 게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잘 보시면 1분 맛보기 한 다음에 돈 내라고 하는 영상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자, 그런데 유튜브하고 다르게 영화를 보는데 돈을 대신 내가 광고 조금만 보고 나머지 돈은 다 광고주들이 내준 거라서 나는 그냥 시청만 하면 돼요. 이게 향후에 뜨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형태의 광고가 들어가 있긴 한데 광고주들이 이미 돈을 다 낸 거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 같은 영화를 꾸준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미국 사람들은 특히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더욱이나 좋아합니다. 그런 광고들을 가지고 넷플릭스하고 또 다른 형태의 VOD 서비스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넷플릭스는 아까도 그랬죠. 한 달치 돈을 내요. 그리고 아니면 돈을 얼마 정도 내고 그리고 내가 영화를 마음대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한 달치 내는 돈을 이미 광고주들이 다 내줬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나는 그냥 드라마 공짜로 보면 돼요. 대신 광고를 봐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전에 그 유튜브하고 보는 약간의 다른 형태의 컨텐츠들을 내 마음대로 볼 수 있는데 광고는 보면 돼요. 그러니 미국 사람한테는 딱이죠. 분명히 한국 사람들도 조금 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 패스트 자체가 늘어날 겁니다. 삼성도 시작을 했고 LG도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패스트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새로운 형태가 2017년도에 한 100만, 1000만, 5억 달러, 5억 달러 정도에 지금 어때요? 그 22억 달러? 그러니까 2조 원이 벌써 넘어가기 시작을 했죠. 그것도 몇 년밖에 안 됐잖아요. 한 3년, 4년 정도 됐는데 2조 원이 넘어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게을르니까 채널 고르기도 귀찮고 그냥 알아서 그냥 텔레비처럼 그냥 쭉 나왔으면 좋겠어. 중간중간에 광고 나오는 거 그냥 보면 돼. 뭐 별로 고를 필요가 없어요. 채널 자체를 고르면 다른 드라마가 나오는데 그것도 광고주들이 이미 광고를 다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시청만 하면 되죠. 그런 상황에서 광고주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왜일까요? 이렇게 보는 것들은 다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시청자에 대한 패턴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홈쇼핑에서 나오는 거를 가지고 주문을 하려고 했더니 거기에다가 QR코드를 찍으면 카카오톡으로 문자 메시지가 날라오더라고요. 카카오톡으로 지금 당장의 제품을 구매하시려면 이런 형태로 온단 말이에요. 결국에 무슨 얘기냐? 내가 전화해서 찾는 게 아니고 QR코드를 통해서 그냥 주문을 하면 나한테 다시 디지털 메시지가 오고 그 디지털 메시지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시청자가 지금 당장 구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디지털 데이터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광고주들은 광고를 내보냈을 때 몇 시간, 어느 시간대에 얼마만큼의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를 좋아하기 전에 내 광고를 받는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결국엔 광고주들은 내가 광고를 내보냈을 때 소비자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순환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시자고요.
신문에 광고를 내보내고 텔레비전에 광고를 내보냈다고 해서 내가 시청률 빼놓고 광고주들이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있었나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내가 광고를 내보냈을 때 도대체 얼마나 봤는지, 그 다음에 누가 많이 봤는지, 서부 쪽에서 많이 봤는지, 동부 쪽에서 많이 봤는지, 이거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광고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별로 동부 사람들은 보지도 않는 광고를 내가 광고비를 쓴다고 그냥 동부에도 뿌리고 서부에도 뿌리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오바마부터 디지털 선거가 생겼지만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때 어느 배우를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쓰느냐에 따라서 동부와 서부 자체가 패턴 자체가 다르잖아요. 정치적 메시지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광고주들도 다 마찬가지. 내가 광고를 내보냈을 때 도대체 어느 광고를 많이 봤는지 언제 많이 봤는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시청률을 각각의 광고주들에게 데이터를 따로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을 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데이터들을 다시 광고에 실시간으로 적용을 하고 결국에는 광고주들은 내가 광고 자체가 어떤 식으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아졌고 그걸 실시간으로 내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광고 담당자들은 굉장히 행복한 비명어질이죠. 자,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는 코드스파클에 어떻게 보면 비디오 서비스 중에 영상이 나가면서 실시간으로 자기가 구매할 수 있는 거 아까 텔레비를 보면서 IPT를 보면서 홈쇼핑을 보면서 코드스파클 코드를 보고 코드에다가 연락하면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주고 실제 구매했는 서비스까지도 굉장히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모으지만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때려 모아서 영상 자체에 그런 비디오 커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디오 커머스 자체가 우리나라 비디오 커머스는 대부분 라이브죠. 보시면 알겠지만 방송 내보내고 거기서 들어왔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구매했던 거 빼놓고 끝. 저도 많이 참가를 해봤어요. 어떤 형태가 있는지 그립 같은 거 사용을 해봤거든요. 자, 그런데 참가도 해보고 근데 결국에는 소비자는 내가 어느 순간인가 그 방송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또 보고 싶을 거예요. 그랬을 때 구매 확률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광고 자체도 VOD 서비스로 들어가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건 저희가 간단한 형태의 영상 보면 쿠폰 지급을 하는데 저희가 서버를 좀 이제 확장을 하면서 좀 다른 인공지능들을 집어넣느라 테스트 약간 하고 있는 사이에 이제 저희가 형태를 조금 바꾸긴 했습니다만 다음 주면은 기존 서비스하고는 사실은 다르게 보이지는 않아요. 단지 이제 형태 자체가 내부적으로 동그랗게 게 약간 바뀔 뿐이죠. 자, 그래서 패스트 광고는 사람들이 내가 그냥 드라마 이것처럼 그냥 막 드라마 보면 돼요. 막 보는데 광고 조금 보고 그거는 광고비는 이미 다 내놨기 때문에 드라마 보는데 돈 안 낸다고 하면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런 TV 형태의 그 패스트 광고 자체, 그다음에 패스트 광고자주들도 여기에 광고를 내보내는 걸 훨씬 더 좋아하죠. 자, 그런 것들을 지금은 다 이제 어떻게 보냐? 스마트폰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인공지능은 뭐 이게 도대체 뭘 하지? 영상 서비스는 알겠는데, 그리고 VOD도 알고 라이브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도대체 인공지능 쟤는 저기서 뭘 하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사람들이 접속을 해서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내가 서비스 서버도 구축이 돼 있고 서버에 인터넷망도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 아니에요. 내가 제공하는 건데 코드스파크를 제공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영상 서비스를 계속 누군가 접속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접속했었을 때 그 데이터들을 다 쪼개줘야 돼요. 그런데 조금 쪼개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엄청난 사람들이 접속을 해야 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역폭을 관리를 한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파이프 관리하고 똑같아요. 내가 수도관을 큰 거를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큰 걸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접속을 많이 하게 되면 물의 용량을 내보낼 수 있는 게 파이프 직경에 따라서 한계가 오게 된단 말이에요. 물을 아무리 내려보내고 싶다고 하더라도 파이프 작은 걸 쓰면 물 많이 못 내려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수도관 엄청나게 땅에 묻혀져 있는 거 굉장히 큰 거죠. 각각 집에는 수도꼭지 조그만 거 하나씩 들면 되지만 사실은 땅에 엄청나게 큰 수도관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게 서비스 프로바이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관을 조그만 거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T1급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T1급 이상에도 모자라면 몇 개를 갖다 쓰게 된단 말이에요. 일단 수도관은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수도관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도 접속률이 늘어난대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대역폭을 관리를 안 하면 바로 끊깁니다. 1,000만 명, 2,000만 명 넘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수도관 자체가 작아요. 1,000만 명이 수도를 사용을 한대요. 아파트가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도를 많이 써요. 그런데 수도관이 작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형 공사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땅을 파야 되잖아요. 그리고 수도관 새로 묻죠. 그거 계산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수도관 자체 계산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1인당 하루에 물을 얼마씩 쓰고 한 달에 얼마 써서 1년에 얼마를 쓰는데 우리가 아파트가 새로 생겼다. 그거 다시 계산해야 되는데 기존의 수도관 자체가 붙여져 있는 게 이만큼밖에 붙여져 있지 못하다. 그러면 땅을 새로 파야 돼요. 우회 도로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 수도를 내보낼 수 없어요. 똑같아요. 인터넷망에 사람들이 많이 접속을 하는데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영상을 보는 게 전체 인터넷망 사용의 80% 이상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쓰는 게 다 영상이라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한 프로바이더는 애초부터 수도관 자체를 굉장히 큰 걸 묻어놓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부족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인공지능이 개입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품질 자체를 자동으로 조절을 하는데 일부러 통신 속도에 맞춰갖고 낮출 때도 있어요. 왜? 끊기는 것보다 통신 속도에 맞춰갖고 약간의 품질을 떨어뜨려 놓는 게 소비자들 불만이 없거든요. 열심히 나가고 있다가 수돗물 또 끊겨봐요. 물 막 샤워를 하고 있는데 수도 끊겨봐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난리 납니다. 똑같아요. 오프라인 속에서는 그렇지만 온라인 상에서도 이 대역폭 관리를 잘못하면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는데 좀 싼 걸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트래픽 자체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가 폭주하면 그냥 바로 끊기잖아요. 반면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라고 생각도 하지만 만약에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홈페이지 관리자 엄청나게 혼나겠죠. 차라리 호스팅을 늘려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호스팅 크기를 늘리면 트래픽 자체를 늘리면 어떻게 돼요? 사용료 올라가요. 한 달에 내는 돈이 더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카페24 저희도 가끔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처음엔 수도관을 한 100ml짜리를 써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점점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한 200명이 들어오는 200ml짜리 수도 파이프를 바꿔야 된대요. 근데 200ml짜리를 바꿔 나가면 기본료가 계속 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사용도를 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가 긴급 서비스를 넣어놓으면 돈을 미리 넣어놓으면 그거를 약간 우회 도로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가 끊기지 않도록. 근데 그때마다 뭐 몇십 원씩 내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다가 계속 내야 되는 상황이면 차라리 파이프 관을 바꾸죠. 트래픽 용량을 늘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다음부터는 기본 사용료가 2배가 되거나 3배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죠. 자, 그래서 인터넷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프로바이더 자체는 우리처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스트리밍 속에 인공지능이 개입하지 않으면 회사 망합니다. 그냥 얘기를 하면.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트리밍 자체의 품질을 자동 조절을 해야 되는데 수천만의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A라는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맞춰갖고 눈을 모니터링을 하는 사람이 있어갖고 그 사람들을 통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인공지능한테 맡겨둘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작권 콘텐츠 자동 차단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으로 벌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방송국에 쓰던 거를 저희가 그냥 카피해갖고 우리 쪽에 서버에다 내놓고 사람들한테 보내줬다. 이 방송국이 알게 되면 저희 바로 고소당합니다. 그냥 멈춰야 돼요. 그리고 또 개인 영상 같은 거 함부로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나 요새는 어린이들 영상 같은 거 못 올려놓기 때문에 그런 거 개인 영상들의 유출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도 약간 또 개입하는 경향이 있어요. 매번 개입하지는 않아요, 인공지능이. 그런데 이런 때는 특별할 때 개입을 합니다. 상시적으로 인공지능이 계속 개입하는 거는 이 대역폭이에요. 내가 파이프 관리 안 하면 그냥 서버 막혀버리니까 그냥 수돗물 쓰다가 사람들이 갑자기 끊겨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폭발합니다. 폭발. 그래서 이제 차라리 일부분의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은 가끔씩은 서버 자체를 일부분만 틀어놓고 나머지를 빠른 시간 내에 전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대역폭이 너무 큰 파이프를 쓰다 보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품질을 조금씩 조절을 해요. 자, 그런데 그 품질 자체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가짜 영상들을 만듭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점이 하나 있고 주변에 점이 5개가 똑같은 게 있으면 그거를 수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냥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숫자가 5개가 있다고 치자고요. 자, 그러면 줄이면 어떻게 되냐? 1, 5라고 쓰는 게 훨씬 나아요. 무슨 얘기냐? 내부적으로 1이 5개 있다는 거예요. 근데 5개의 바이트, 11111, 5개를 쓰면 5개의 바이트가 필요한데 그게 아니고 1.5라고 하게 하면 2바이트가 필요하거든요. 용량이 반 이상으로 줄었잖아요. 당연히 그거를 다시 복원할 때는 이런 슈퍼 레졸루션을 사용을 하는데 그것도 얘기했죠.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거 그 구현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알고 보면 보통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건 뭐냐? 아, 이거 성폭력이나 아니면 성폭행이나 교통사고 이런 내용들은 내보낼 수 없다. 뭐 이런 거는 이해를 해요.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그런데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 있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대역폭을 관리하고 스트리밍 품질 자체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우리한테는 말 그대로 돈이에요. 대역폭 관리만 잘하면 돈 새는 거 막을 수가 있는데 대역폭 관리를 잘못한다? 돈 무지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아예 자체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해요. 당연히 저작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작권 요새 잘못 쓰면 거꾸로 얘기를 하고 우리가 고소를 당하기 때문에 차라리 저작권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아예 그냥 차단하는 게 훨씬 나아요. 기본적으로 유튜브가 사용을 그렇게 다 막아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참조를 합니다. 걔네들이 사용을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도 참조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컨텐츠 자체가 유튜브에 올려놓을 때 방송국이 저작권을 이미 걸어놨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걸어놓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 걸 참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조금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뭐 전혀 모르죠. 자, 그래서 아까 뭐 인코딩 같은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원본 영상 자체를 인코딩을 써보셨을 수도 있어요. 내가 원본 영상 자체가 한 몇 개가 된대요. 근데 다음 인코더 같은 걸 사용을 하면 용량을 팍 줄일 수가 있어요. 대신에 품질 자체는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되는데 자, 품질 자체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인공지능 개입해서 다시 복원시켜 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슈퍼 레졸루션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서비스 프로바이더들한테,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자,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거꾸로 얘기를 하면 영상을 봤었을 때 품질이 떨어지는 것보단 영상 자체가 괜찮네. 그런데 뭐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네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슈퍼 레졸루션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 있고 지금 인공지능 칩 만드는 회사 있죠, 대만에. 거기서 보면 대분들이 데이터가 지금은 이제 블랙박스에다가 저장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자동차에 블랙박스 조그만 거 있죠. 그런데 블랙박스도 용량이 제한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냐? 자, 슈퍼 레졸루션을 가지고 구현을 하면 전기 자동차가 갔었을 때 실시간으로 거기서 녹화된 영상들을 데이터 센터로 바로 보냅니다. 자, 엄청나게 많은 자동차들이 사고 현장이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상황, 햇볕이 갑자기 확 떠올랐을 때 자동차가 사고 난다든가 예전에 테슬라가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런 거를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걸 갖고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전기 자동차가 기본적으로 카메라만 갖고 있고 메모리 장치는 조그만 것만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다 통제센터로 보냅니다. 그럼 교통분석, 그 현장으로 나가서 하는 거 일부분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전에 이미 알아요. 나가기 전에. 교통사고가 나면 앞뒤에 있었던 그 자동차의 모든 상황들, 그 다음에 주변의 차량들도 전기자동차, 그다음에 무인자동차들은 다 몇 대가 가고 있잖아요. 그거를 요새는 그러죠. 한문철인가? 어느 분이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영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제보를 하지 않으면 그 사고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할 수가 없는데, 자, 그런데 이 모든 자동차들이 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그 데이터를 어느 한 곳으로 다 보낸다고 치자고요. 자, 그럼 내가 억울한 상황이 별로 벌어지지 않아요. 왜? 주변의 자동차들의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걸 다 알고 있고 그 현장에 있었던 자동차들의 블랙박스 저장된 게 아니고 블랙박스 자체가 서버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들은 이미 다 넘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건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주에는 부산에 있는 회사를 만나게 돼요. 그 회사는
저거 과속 카메라를 고속도로에 까는 회사예요. 자, 그런 회사가 왜 만나고 싶었냐? 이거를 분명히 전기 자동차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왜 쓰느냐? 사고 현장에서 차량의 데이터를 이미 다 차량의 번호를 다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 특정 상황에서 특정 자동차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주변에 있는 데이터와 한꺼번에 모을 수 있으면 사고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 분명히 전기 자동차에 쓰일 텐데 그거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들을 개발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걸 어디다 제공하고 싶으냐? 어디다가 제공할 것 같아요? 대만에 있는 그 반도체 만드는 회사 있죠. 원래 비디오 서비스, 황이 갖고 있는 회사인데 그 사람도 1조 달러의 사나이, 뭐 이래갖고 우리나라 치면 거의 1000조가 됐죠. 그 회사를 운영하는, 하여튼 뭐 전기 자동차, 무인 자동차에는 기본적으로 그 칩들이 다 사용이 되는데 인공지능 칩을 개발하는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에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전기 자동차나 무인 자동차가 나오면서 사고 현장에 있었던 데이터가 블랙박스에 저장돼서 다시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모든 데이터들은 특정 서버에 올라가는데 내가 저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모든 자동차들이 데이터를 보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가 딱 나면 바로 알람이 뜨고 그 사고 현장의 주변에 있었던 모든 차량에 대한 데이터는 이미 확보를 했기 때문에 범죄 현장이나 사고 현장을 분석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지금 스트리밍 서비스가 한쪽에만 내보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무인 자동차하고 연결이 되면서 무인 자동차의 모든 데이터는 누군가가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걸 없애면 범죄가 되긴 하지만 지금 현장에 있어서는 범죄 현장이나 사고 현장이 났었을 때 그거를 최적화된 분석을 빨리 끌어내기 위해서 보험사들이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대부분들이 금액 단위가 수천조 이상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 서비스들은 미국 보험 회사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어서 향후에 몇 년 안에는 전기 자동차의 기본적으로 특정한 자동차들은 블랙박스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그 데이터를 자동으로 서버에 보내는 서비스들을 개시를 하게 됩니다. 이건 돈은 어디서 낸다고 그랬어요? 보험회사들에서 대부분이 다 내는 거죠. 이러한 서비스들은 스트리밍을 기반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그랬듯이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다 늘릴 수가 없어요. 스트리밍 서비스가 대역폭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자, 그럴 때 어디가 탄생을 해요? 미국에서처럼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와이파이를 다 깔기 힘들다. 그러니까 뭘 해요? 나 그럼 인공위성 띄울게. 테슬라가 그렇게 하잖아요. 니네 인터넷 막 인공위성에서 하니까 너네 마음대로 써. 뭐 그건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타겟 중에 하나가 집안에 있는 거는 대부분 와이파이가 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써요. 인공위성은 실내에 들어가면 GPS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인공위성 띄워서 하고자 하는 대상은 뭐예요? 무인 자동차예요. 전기 자동차. 지금처럼 영상 서비스나 데이터는 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받는 게 사실은 가장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터널 속에 가면 특정한 와이파이들이 넘겨받게 되겠지만 일반 도로에 있었을 때는 데이터는 다 어딜 통하냐? 결국에는 테슬라 인공위성이나 아니면 와이파이 서비스 무료로 했던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보면 특정 서비스로 가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몇 조 단위가 아니고 몇 천조 단위에서 다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이제 센서 회사들을 만나고 제가 대만 쪽에 잠깐 갔다 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모든 데이터를 다 전송해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줄이고 줄여서 근데 나중에 봤었을 때 화질 자체를 복원을 해주지 않으면 사고 현장에서 잘못된 데이터가 전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 하나만 갖고도 뭐 아시겠죠? 이 자체가 굉장히 큰 산업으로 발전이 돼 가는 거죠. 그래서 곱수음질 변환 요소라고 하는데 슈퍼 레졸루션이라는 이런 것들을 삼성에 가면 파트가 별도로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영상 데이터만 처리를 하는데 여튼 이런 산업들의 뭐 거대한 기업들은 다 그쪽으로 끼어들고 싶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 무인 자동차가 되면 그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데이터들은 다 실시간으로 특정한 서버들에 저장이 되게 돼 있고 특정한 서비스에 있어서 사고 현장을
일일이 다 찾아내는 거 그거 사람이 절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누가 찾아요? 아까 인공지능 있었죠? 얘네가 불법 컨텐츠만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자, 교통사고가 났었을 때 물론 어떤 특정한 자동차들은 지금 서버에 연락하죠. 뭐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모든 교통사고가 났었을 때 이 상황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한은 뭐 국가가 갖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해석은 누가 하느냐. 애초부터 이런 교통사고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수많은 영상들이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이건 교통사고야라고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건 인공지능이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수천만 대가 자동차가 지나가고 있는 거를 교통사고 났다고 모니터링 가능할 것 같아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불법 컨텐츠를 찾아내는 인공지능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무인 자동차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자동 분석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건 교통사고다라는 걸 특정한 거를 찝어내게 돼요. 얘는 불법 콘텐츠를 막았지만 거꾸로 얘기를 하면 교통사고를 막는 역할을 했지만 나중에는 교통사고를 찾아내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인공지능이. 그래서 이런 특정한 인공지능들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인공지능들을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발전시키는데 자 그래서 이번에 누구였죠?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나갔단 말이에요. 구글에서 나갔죠. 왜 그랬어요? 이게 발전되다 보면 제가 전 강의에서 잠깐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범죄 현장에 있어서 자동차를 삭제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내가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어요.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내가 운전 안 했다고 바꿔치기 할 수 있다니까요. 서버를 누군가 관리할 수 있으면. 그래서 지금처럼 무인 자동차에서 오는 정보를 보험회사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시기구를 만들자는 쪽도 생기고 있어요. 보험회사 내부에서도. 이거 그냥 몇십 년 후에 만들어지는 거 이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걸 누구랑 해요? 대만에 아까 그런 그 회사 있었죠. 원래 그 그래픽 카드만 만들던 회사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조인해서 인공지능 칩들이 아예 실시간으로 거기서 저장을 하고 거기서 걸러내갖고 쪼개갖고 대역폭이 작은 것들을 보내주면 인공위성이 받아서 다시 특정 서비스로 서버로 보내주는데 그걸 감시하는 거는 그걸 모니터링을 하는 거는 인공지능이 다 모니터링을 하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사람에게 알려주는데 그 앞뒤 상황 자체를 분석하는 거는 사람이 일부분 개입하지만 거기까지 정리를 해주는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부터 인터넷망을 통해서 서버까지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특정 사고가 났다는 거를 다 찾아내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인공지능 개입을 해요. 사람이 절대 할 수 없어요. 워낙 많은 데이터니까. 그래서 알고 보면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있어서의 인공지능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 중요한 거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내부의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든 인공지능이 개입을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정리를 해주다 보니까 특정한 인공지능들이 개입을 하게 되면 그 원래 있던 데이터를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슈퍼 레졸루션도 사실은 그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특정한 장면들 내가 운전 안 했어요라는 거를 바꿔치기 할 수 있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감시 기구도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단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극장은 사라질 것 같아요. 극장은 사라질 것인가?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제가 극장에 가끔 가거든요. 가보면 사람들 별로 없어요. 특히나 지방은. 물론 특별한 뭐 서비스들이 있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다 유튜브 아니면 OTT 보잖아요. 그냥 넷플릭스 보잖아요. 그것도 IPTV 사용하면 넷플릭스 큼지막한 화면에서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친구들하고 극장을 갈 수 있겠지만. 그래서 To capture, retain, and grow your viewers, you need to break through the digital noise. How do you grow your business and reach your audiences? With a streaming-first strategy and a streaming-focused partner, Code serves all your streaming needs. From end to end and everything in between. From creation to ingestion, playback to distribution, insights to monetization, and expert advisory services. Whether you're a media company or content creator wanting to maximize revenue and reduce costs, a business or brand looking to drive more pipeline, grow brand awareness, or communicate with employees,
Watch what happens when you start leveraging the power of the most trusted streaming technology company in the world.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 스트리밍 서비스 없이 단순히 꽃을 제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스트리밍 서비스처럼 어떻게 보면 서브스크립션, 그러니까 그냥 사서 너 갖고 가라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배달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을 해야지만 아마 웬만한 분야에서는 살아남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향후에는 디지털 플랫폼 자체가 우위가 될 것이냐, 아니면 글로벌 콘텐츠 제작사, 그러니까 영화사 같은 회사가 이 시장을 장악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방송사가 다시 돌아와서 돈이 있었으니까 그걸 디지털 회사들을 사고하면서 자기가 장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뭐 그냥 각자 알아서 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무인 자동차가 나오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운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안은 다 극장으로 바뀝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장거리를 뛰기 때문에 한 뭐 4-5시간은 기본이잖아요. 비행기 타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무인 자동차가 들어서면서부터가 더욱 폭발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인공지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지금 누구죠? 저 전기 자동차 만드는 회사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테슬라 같은 거기 CEO들 같은 그런 사람들은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요. 우주에다가 인공위성을 왜 저 돈을 들여갖고 와이파이를 무료로 깔아준다고 그러지? 근데 그거 알고 보면 자기가 전기 자동차 공급하고 단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인 자동차 공급하면서 저쪽 디지털 칩, 인공지능 칩 만드는 회사들하고 조인을 해서 뭘 하느냐? 자기가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디지털 권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디지털 권력을 갖고 갈 수가 있어요. 인터넷만 끊기면 사람들 죽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통신망을 장악을 했어요. 그리고 자동차, 무인 자동차를 제공을 했어요. 아까도 그랬죠. 보험사 하나만 해도 수천조를 투자하는 게 뭐예요? 무인 자동차가 보내는 그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감시를 하고 있고, 사고 현장에 바로 투입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다음에 보험료를 줄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보험 사고에 대해서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그럼 보험 회사들이 투자를 안 하겠어요? 수천조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수천조 이상을 벌어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차라리 조 단위의 돈을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나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통신망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컨텐츠 제어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그 가장 큰 시장인 무인 자동차도 장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다르고 그만한 돈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돼요. 그런 환경들에 대해서 하나씩 차례대로 쌓아가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자기가 모든 걸 다 구현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에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장 앞선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보고 있고, 제가 그거를 가끔 자동차 회사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조금 늦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통신망을 우리 통신망밖에 갖고 있질 못해요. 테슬라가 왜 인공위성을 까는지 아시겠죠? 전 세계 글로벌 통신망은 자기가 다 장악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저 아프리카까지. 우리가 아까 왓챠 같은 경우 있죠. 왓챠가 국내 서비스예요. 넷플릭스 같은 거. 미국에 가서 서비스가 가능할 것 같아요? 미국에 가면 통신망 회사하고 다시 계약해야 돼요. 근데 거꾸로 넷플릭스는 미국에 있는 회사랑 계약한 다음에 한국 거 그냥 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애초부터 시작하는 거는 저쪽에는 글로벌 시장을 장악을 하는 수단으로서 하나씩 채워가는 거고, 한국의 회사들이 조금 역량이 부족한 거는 애초에 글로벌 시장보다 한국에 있는 거 시작을 하다가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이 나갈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생각 자체가 바뀌어요. 특히나 이제 뭐 제가 청소년들한테도 얘기를 하지만 생각 자체가 지금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차라리 해외 나가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국내에 있는 걸 갖고 생각을 계속 한다 그러면 결국엔 해외 나가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서비스 프로바이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콘텐츠 잘 만들어요. 그거 다 좋아요. 그런데 콘텐츠를 날라잡을 수단부터 그걸 감시하거나 콘텐츠가 생겼을 때 효율적으로 배포하는 시스템들은 다 외국에서 갖고 있잖아요. 결국엔 누군가는
그 시장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Since the turn of the century, technology has rapidly Oh, that's improved. streaming. Our reality is now filled with things that were mere dreams in the past few decades. Seeing how the past has unfolded, I was curious about what the next 30 years would look like. So I did a little digging into what life might look like in 2050 for us. Let's take a look. Nanotechnology. First, let's take a look at nanotechnology. Over the years, scientists have made exciting developments and discovered numerous innovative applications for nanotechnology. As it stands, nanotechnology 자, 이거 조금 더 넘어갈 필요는 있겠지만 제가 또 다른 쪽에 하고 있는 것 때문에 people will be free to choose whether to relax or be more productive as they travel. A lot of free time, considering the amount of time spent in traffic. Another interesting development is the Hyperloop One project by Elon, which aims to move the bulk of public transportation underground. With the use of electromagnetic levitation at historic speeds of 300, such automated vehicle transportation. 자, 그래서 수송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당연히 로봇 자체가 굉장히 많이 커갈 것이고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중심에 있는 게 뭐냐?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Reality of death may be a thing of the past. With the brain connected to a computer. 이거 죄송합니다. 좀 넘어가 버렸네. That serious diseases like cancer will be humanoid robot. This way, the best minds. 자, 이게 왜 이제 근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냐면 사람들의 생각 자체를 읽어내거나 생각 자체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하면 굳이 많은 사람들이 통신 수단을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도 당연히 여기에 뛰어들었겠죠.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 보면 지금 당장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금만 미래를 본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브레인 컨트롤 인터페이스, 그래서 뇌 자체를 조작한다 그럴까 바꾼다든가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뭐냐, 뇌 자체에 있는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있어야 되죠. 사람들이 굳이 생각만 갖고 전달을 하는데 누가 굳이 타이프를 치겠습니까? Retrieved and uploaded into another being, maybe a more advanced humanoid robot. This way, the best minds in every field will be preserved and able to continue working on innovation. 자, 칩 자체에 의해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생각을 보존하거나 Another improvement to consider in the medical field is that serious diseases like cancer will be cured. The only downside to 자, 그리고 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예요. 그리고 데이터가 로컬에, 그러니까 각각 따로따로 저장돼 있지 않아요. 그것들은 어떠한 수단이 있어라든 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을 하게 돼요. 결국엔 로컬 자체에,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집에 데이터를 갖고 있거나 DVD를 갖고 있거나 뭐 아까처럼 처음에 스크린이 있었죠. 이런 스크린을 사용을 하는데 이거 스크린 안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저장을 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갖고 있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메모리는 조금만 있으면 돼요. 다 뭐예요? 이 데이터는 여기에 저장되지 않으니까 어느 특정 장소에서 이 로컬로 이 지방 로컬을 뭐라고 해요? 하여튼 이 사람이 사용하는 이 모니터로 내려보내주기만 하면 돼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데이터 올려주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넷플릭스하고 유튜브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스트리밍 서비스는 프로그램도 되고 조금 있으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윈도우즈 필요할 때만 쓰면 되거든요. 그거는 인터넷망에 접속이 돼 있으면 내가 필요한 필요한 프로그램을 약간의 돈을 주고 사용을 하면 돼요. 지금 포토샵도 테스트 중이고 굉장히 거대한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을 할 겁니다. 이게 가까운 미래예요. 결국에는 데이터를 주고 데이터를 받으려고 하면 모두 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이후에 사실은 다른 어떻게 보면 아이고 이게 끊겼네. 잠깐만요. 공유가 어디로 갔나? 여기 있다.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갑자기 공유가 끊겼네. 제가 잘못 눌러서 그런가요? 화면 보이나요? 혹시?
보여요? 그리고 됐다. 박사님만 보여요.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저장 매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데이터 저장 매체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왔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서버들도 지금 하드디스크 안 쓰고 다 SSD를 쓰듯이, 메모리를 쓰듯이. 그래서 코로나가 걸리면서 반도체 자체가, 메모리 반도체 자체가 없어요. 수요 자체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났잖아요. 자, 그런데 반면에 대만 회사가, 비메모리를 만드는 대만 회사가 왜 뜨고 있냐면, 결국에는 메모리는 아까 스트리밍 서비스가 특정한 장소의 서버만 크면 됐지, 나머지 다 로컬에 있는 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메모리가 점점 필요가 없어요. 메모리 자체가 작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비메모리 반도체가 뜨면서 이 중간중간에 비메모리 반도체들이 개입을 해가면서 메모리를 줄이고 비메모리 반도체들이, 특히 인공지능이 들어간 반도체들이 뜨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이 지금 약간씩은 다운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평택에 공장 세우는 걸 얼마 전에 갔다 왔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메모리가 줄어들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뜨는 이유들이 다 스트리밍 자체가 훨씬 더 빠르게 구현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를 스트리밍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도 그랬듯이 집안에 큰 서버, 컴퓨터 용량, 하드디스크 큰 거 예전에 다운로드 받았을 때나 필요하지 지금은 그렇게 필요 없어요. 왜? 메모리 자체가 작기만 하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누가 담당해요? 큰 서버를 갖고 있는 큰 회사가 갖고 있고, 나머지는 다 중간중간에 비메모리 반도체들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언제요? 전기자동차, 무인자동차들이 나오면서. 그래서 그전에는 자동차 자체에 메모리들이 꽤 많이 들어갔는데, 이제 인공지능 칩들이나 아니면 특정한 비메모리 반도체들이 뜨면서 메모리 반도체 자체의 수요가 생각보다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서버 쪽에만 빼고. 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비디오 형식 자체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질문하실 분. 갑자기 다른 분들이 안 보이기 시작을 했네. 알겠다. 네, 화면이 지금 안 나옵니다. 네. 예. 요거는 이제 블랙 화면도 됐고요. 자, 이제 질문을 해주세요. 또 다른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큰 흐름은 다 소위에서 접속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스트리밍 자체는 꼭 영상에서만 쓰이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에 있어서 가장 큰 돈이 되는 건 영상 서비스고, 조금 있으면 일반 데이터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언제냐? 무인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가 새로운 서비스들이 개발이 되고, 이미 아까처럼 보험회사에서는 사고율 때문에, 사고 분석 때문에 굉장히 큰 돈들을 한국에는 사실 그런 거에 관심 있는 회사가 별로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미국에 있는 회사들은, 보험회사들은, 큰 회사들은 이미 개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돈을 투입을 합니다. 그거 투자하는 비용에 비하면 나중에 회수하는 비용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스트리밍 자체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강의 다 끝나셨어요? 예. 이제 화면이 있구나. 자, 질문 있으면 좀 질문해 주세요. 이제 벌써 몇 시가 지났구나. 제가 좀 네, 워낙 방대한 양을 또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질문은 엄두가 안 난 것 같아요. 대신 전체적인 그 큰 흐름은 이해를 좀 됐고요. 맨날 들어도